네, 지금부터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필기 시험을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기 시험은 총 4과목 80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목당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입니다. 다만 과목당 40점 이상을 맞아야 하는데요. 40점 미만이면 꽈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과제 개수로 얘기하면 합격은 평균 60점, 80문제 중에 48문제를 획득하면 합격할 수가 있고요. 이제 꽈락에 대한 범위는 과목당 최소 8개 이상을 맞춰야 됩니다. 이제 7개 이하로 맞추면 과목에 꽈락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총 80문제, 120분 안에 푸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본 강의는 3, 4과목부터 2과목, 1과목 순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3, 4과목을 먼저 배치한 이유는 수강생들이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이제 지원하시는 비전공자분들이 아무래도 요 3과목을 제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과목, 4과목이 이제 세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과목, 1과목 순으로 구성을 하면 쉽게 이제 필기시험을 합격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본 시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60점 이상만 획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빈출 범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예제들을 많이 풀어보시면 쉽게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과목을 실제로 보면은 3과목이 이제 빅데이터 모델링이거든요. 보면 크게 분석 모형 설계, 분석 기법 적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뭐 분석 모형 선정부터 여기 이제 비모스 통계까지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단시간 안에 이 내용을 모두 이해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나오는 범위 위주로 선택과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과목도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결과 해석이 이제 4과목이거든요. 4과목을 보면 분석 모형 평가 및 개선, 분석 결과 해석 및 활용인데 여기 이제 평가 지표부터 분석 모형 리모델링까지 양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다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조금 부담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빈출 범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4과목도 문제없이 클리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 3, 4과목 시작하겠습니다. 3, 4과목을 시작하기 앞서서 데이터 분석 순서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 분석 순서를 원데이터부터 획이나 분류 모델로 했을 때 성능평가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석 순서를 이해하고 있어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책에는 대부분 잘 안 나올 텐데요. 요 순서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3과목, 4과목 뿐만 아니라 나중에 실기시험에 가서도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3, 4과목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2, 3, 4과목을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실기시험도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데이터 분석 순서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업 이유형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원데이터가 들어오면 데이터 전처리부터 모델링을 하고 성능 평가까지 해서 결과값을 내는 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이 데이터 분석 순서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실기에 대한 분석 과목명 그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고요. 데이터 수집 작업부터 전처리, 모형 구축, 평가 작업까지. 네. 그게 이제 원데이터가 들어오면 전처리하고 이쪽 뒤쪽에 성능 평가까지 하는 부분이 실기 시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분석 목표는 뭐냐?
성능이 좋은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성능이 좋은 모델. 단 일반화 성능이 좋은 모델이다. 제가 이제 앞에 괄호를 이렇게 해 놨죠. 일반화라고. 일반화라고 하는 거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성능이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맞게끔 나오는 그런 걸 말합니다. 뒤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요 데이터 분석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뒤에 넘어가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기계학습 맛보기라는 걸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제 회귀 모델을 예제로 문제를 하나 제가 풀어볼게요. 이제 빅분기 커피라는 곳에 매출을 예측을 해볼 건데, 100개 매장에 빅분기 커피 매출을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독립 변수라고 하는 거, 학교 수, 밥집 수, 학원 수가 빅분기 커피 매출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 보면은 x1, x2, x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여기 보면 독립 변수 혹은 설명 변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매출액은 종속 변수, y라고 표현을 하는데, 반응 변수, 타겟 변수 이런 말들을 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독립 변수를 가지고 종속 변수를 예측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원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원 데이터는 뭐 이런 식의 데이터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뭐 데이터가 중구난방으로 좀 되어 있는데, 전 처리를 거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전 처리의 아웃풋은 이런 형태입니다. 전 처리 아웃풋은 위쪽에 변수가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행의 데이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2.5의 매출액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학교 수는 3, 밥집 수는 10, 학원 수는 30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매출액이 2.5가 낮다. 단위는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낮다고 보고요. 그럼 이 데이터를 우리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리라는 걸 합니다. 데이터 분리. 데이터 분리는 트레인 데이터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로 분리를 하는데, 트레인은 우리가 알고리즘을 학습을 하는 데 쓰이는 데이터고요. 테스트 데이터는 뭐 언신 데이터, 우리가 보지 않은 데이터라고 해서 나중에 성능 평가를 하는 데 쓰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학습을 하는데 전혀 사용이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학습을 하는데 전혀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중에 성능 평가를 할 때, 요게 이제 뒤쪽에 가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볼게요. 트레인 데이터를 또 우리는 학습 데이터와 검증용 데이터로 나눕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100개의 데이터를 우리가 80대 20으로 나눴다고 하면, 트레인 데이터가 80개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가 20개로 나뉠 겁니다. 그죠? 총 100개 매장의 요 매출액을 봤을 때요. 80개를 그대로 그냥 요걸 그대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트레인 데이터 60개, 예를 들면 트레인 데이터 60개, 밸리데이션, 검증 데이터 20개로 한다고 보면,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마지막에 테스트 데이터로 성능 평가를 하면, 이게 실제로 일반화 성능, 어떤 데이터가 들어와도 성능이 좋은지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를 다시 트레인과 검증용,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학습과 검증으로 나눠서 60개의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을 하고 20개의 데이터로 검증을 합니다. 성능이 잘 나오는지. 그리고 성능이 잘 안 나오면 중간중간에 이제 미세 조정을 해요. 알고리즘의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테스트 데이터를 20개를 학습된 모델에 다시 넣어봐서 평가를 하게 돼요. 이게 왼쪽에 이 표로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그래서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으로 나눈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트레인으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트레인으로 60개로 학습을 해요. 그리고 요거 중간에 밸리데이션이라는 걸 여기 학습된 모델에 넣어봐서 성능이 잘 나오는지 검증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트레인드 모델이라고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 학습된 모델에 아까 우리가 이제 학습에 전혀 사용되지 않는 그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봅니다. 그럼 이제 아웃풋이 궁금할 거예요. 트레인드 모델에 테스트 데이터를 넣으면 아웃풋이 뭐냐 하면 예측된 y값이요. y값 예측입니다. 예측. 이 부분을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여기 우측에 보면 예측값,
매출액에 대한 예측값을 이렇게 뽑아주는데 이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학습된 모델에 테스트 데이터를 넣으면 예측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테스트 데이터가 여기 20개라고 했는데 20개가 이런 형태로 이제 데이터가 20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실제 값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쪽에 있는 요 독립 변수만 있는 요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가 20개가 들어가면 어떤 값을 뱉어주냐면 요 예측값을 뱉어주는 거예요. 매출액에 대한 예측값.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성능 평가를 할 건데 성능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냐? 실제 y값이랑 예측된 y값을 비교를 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셋에 가지고 있었던 이 y값과 예측된 y값의 차이가 없으면 어떤 거죠? 성능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다시 한번 매출액과 실제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셋에 가지고 있던 매출액 요 실제 값과 모델에 넣었을 때 나온 예측 값의 차이가 없다면 그 모델은 성능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걸 이제 회귀 모델에서는 성능 지표를 뭐 R스퀘어 값이나 뭐 MSE, 뭐 MAE 이런 값들이 나올 텐데 이 값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연속형 데이터 뭐 매출액이나 몸무게 이런 값들 말고 두 가지 뭐 합격, 불합격, 뭐 병의 양성, 뭐 음성 이런 걸 두 가지로 나누는 거를 우리가 이제 분류라고 하는데 분류 모델에서는 정확도, 민감도 이런 것들을 지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계학습이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부터 성능평가까지 이루어진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뒤쪽에서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를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번에는 분석 모형을 기계학습, 머신러닝 개념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도학습, 그리고 하나는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도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하고요. 일단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여기 이제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형태가 나와 있는데 y값, 즉 종속 변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종속 변수를 다른 말로 하면 뭐 정답, 라벨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y값이 있으면 지도학습, 없으면 비지도학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의 대표적인 모형은 회귀 모형, 리그레션이 있고요. 그리고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회귀 모형에서는 이제 선형 회귀, 분류에서는 로지스틱 회귀, 판별 분석, 나이브 베이즈 분류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회귀 분석과 분류 분석을 모두 가능한 거는 이제 의사결정 나무, 디시전 트리라고 하죠. 랜덤 포레스트, 의사결정 나무를 여러 개 만든 다음에 투표하는 방식을 쓰는 랜덤 포레스트, 그리고 KNN,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 줄여서 SVM이라고 하고요. 그 인공신경망, 저희가 아는 딥러닝 모델들, 그리고 앙상블, 이제 배깅, 부스팅 이런 것들이 회귀와 분류를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나오는 거 보면 일단 지도학습에서 회귀로 가능한 모델 그리고 분류로 가능한 모델 이걸 분류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회귀랑 분류를 모두 가능한 모델 요게 답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회귀만 가능한 선형 회귀 아니면 뭐 분류만 가능한 로지스틱 회귀, 판별 분석, 나이브 베이즈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뒤에서 예제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볼게요. 그리고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y값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y값.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가 주어진 다음에 이것들을 몇 개의 이제 그룹으로 그룹핑하는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군집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차원 축소, 여러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축소하는 차원 축소가 있고, 이제 연관 규칙, 뭐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하는데, 뭐 맥주를 사면 뭐 기저귀를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연관이 있는 그런 것들을 분석할 때 연관 규칙을 쓰고요. 자기 조직화 지도라고 해서 SOM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군집화를 크게 이제 계층적 군집 모델과 비계층적 군집 모델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군집 개수를 우리가 사전에 정해서 분석을 하라고 하면 그건 비계층적 군집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K-민즈 클러스터링이 있고요. 그리고 계층적에는 이제 뭐 최단, 최장, 평균, 와드 등의 이걸 써가지고 군집화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더 볼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비지도 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분류에 사용되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고요. 보기에 1번 선형외기, 2번 K-민즈, 3번 연관규칙, 4번 랜덤 포레스트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 분류에 사용되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은 뭐가 될까요? 일단 분류는 지도학습의 하나고요. 지도학습에는 회귀와 분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 분류가 가능한 모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기에서 첫 번째 선형회귀는 지도학습 중에서 회귀 분석에 가능한 모델이고요. 2번 K-민즈 같은 경우는 비지도학습이죠. 클러스터링 쪽에 있는 비지도학습이고, 연관규칙도 역시 비지도학습입니다.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지도학습인데 회귀와 분류 모두가 가능한 분석 방법이죠. 그래서 답은 4번 랜덤 포레스트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문제 2번입니다. 분류 모형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분석 방법은? 아까 1번 문제랑 반대죠? 분류 모형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거. 분류 모형은 지도학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 다중회귀 분석, 2번 나이브 베이즈, 3번 서포트 벡터 머신, 4번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네, 정답 아시겠네요? 보기의 설명을 좀 더 보면 다중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지도학습에 쓰이는 거고, 회귀 분석이죠. 이제 회귀 분석에 단순 선형 회귀와 다중 회귀가 있는데요. 단순 선형 회귀는 독립 변수, 즉 x가 하나만 있는 거를 단순 선형 회귀라고 하고, x가 2개 이상 있는 거를 우리가 다중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2번 나이브 베이즈는 지도학습, 분류에 사용이 되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은 지도학습, 회귀, 분류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의사결정 나무 역시 지도학습이고 회귀와 분류 모두 사용이 가능하죠. 그죠? 그 답은 몇 번인가요? 답은 분류 모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 1번 다중회귀 분석이었습니다. 그렇죠? 문제 3번입니다. 비지도 학습의 예로 올바른 것은?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지도 학습과 가장 큰 특징이 y값, 즉 종속 변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이 없는 거죠. 답이. 학습을 할 때 답이 없는 겁니다. 첫 번째, 이미지 학습을 통한 양품, 불량품을 분류한다. 여기서 힌트는 분류죠, 분류. 분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도학습이죠, 지도학습. 회귀와 분류가 있었으니까 y값, 즉 종속 변수가 범주형이라서 지금 보면 양품과 불량품, 이진 분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 분류. 두 번째, 고객의 구매 이력을 바탕으로 할인 쿠폰을 발행한다. 구매 이력을 바탕으로 할인 쿠폰을 발행한다. 세 번째, 강수량을 예측하고 네 번째, 집값을 예측한다. 이제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인가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아니면 뭐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y값을 내뱉어 주는 거죠. 그죠? 근데 2번 같은 건 좀 어떻죠? 2번 같은 거 할인 쿠폰을 발행한다. 여기 정답이 있을까요? 자, 볼게요. 일단 종속 변수 y값이 있으면 이걸 이제 답, 라벨, 종속 변수라고 하는데 있으면 지도학습이라고 하고 없으면 비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지도학습, 두 번째 우리가 할인 쿠폰 발행하는 거는 비지도학습의 대표적인 예고요. 3번 강수량이나 집값을 예측하는 거는 지도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지도학습의 예를 제가 몇 개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고객의 구매 패턴 분석을 통해서 어떤 상품을 추천하는 거. 그리고 2번 여러 고객들의 구매 형태를 확인해서 고객을 그룹화하는 거. 어떤 고객은 뭐 소비를 좀 많이 한다든지 어떤 고객은
특정 제품만 많이 산다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룹화하는 거죠. 그룹화. 그리고 세 번째, 고객의 영화 시청 이력을 분석해서 영화를 추천해 주는 것들. 이제 영화 관련된 OTT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이제 영화 추천하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답은 2번 할인 쿠폰 발행하는 게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의 예입니다. 네, 다음은 문제 4번인데요. 데이터 내 패턴, 관계, 규칙 등을 탐색하고 모델화해서 유용한 지식,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는 제가 이제 객관식으로 문제를 만들진 않고 그냥 단답형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뭐 지문에도 나올 수 있어서 한번 그냥 문제로 내봤습니다. 답은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네. 데이터 마이닝이 이제 말 그대로 뭔가 마이닝이 이제 광산에서 뭘 이렇게 캐는 거잖아요. 데이터에서 패턴, 관계, 규칙 등을 탐색하고 찾아서 그것들을 모델화하고 그 중에 뭐 유용한 지식이나 정보들을 추출하는 것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문제 5번인데요. 분석 모형 구축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게 분석 모형 구축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기에 모델링, 두 번째, 검증 및 테스트, 세 번째, 실제 환경에 적용하는 거, 그리고 4번에 요건 정의가 있습니다. 네. 어떤 순서로 이루어질까요? 네. 우선 답부터 말하면 첫 번째는 요건 정의입니다. 요건 정의. 우리가 분석 요건을 도출을 하고 수행 방안 설계 요건에 대해서 확정하는 거죠.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은 모델링입니다. 우리가 분석 기법을 적용을 하고 성능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모델링. 세 번째는 검증 및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운영 상황에서 실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비즈니스 영향도 우리가 ROI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투입 대비 효과가 얼마나 나오는지 대해서 영향도를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좋다, 영향이 꽤 크다, 임팩트가 있다라고 하면 실제 환경에 적용을 해보는 거죠. 실제 환경에 적용을 해보고 모니터링을 하고 모델이 조금 성능이 떨어진다 이러면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다시 성능을 올리는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분석 모형 구축 절차는 요건 정의, 모델링, 검증 및 테스트, 적용하기 이런 순서대로 이루어지고요. 보기에서 보면 4, 1, 2, 3 순서대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분석 모형 개발 절차인데요. 아까 전에는 이제 분석 모형 구축 절차였는데 개발 절차입니다. 이것들을 또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거는 제가 그 지도학습 데이터 분석 순서에 나와 있는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보기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 처리, 두 번째 분석 결과 평가 및 모형 선정, 세 번째 분석 알고리즘 수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답은 1, 3, 2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볼게요. 데이터를 일단 수집한 다음에 처리를 해야겠죠. 전처리 같은 것들 분석을 하려면 특정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데이터 수집, 처리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분석 알고리즘을 수행합니다. 분석 알고리즘. 우리가 아까 봤었던 지도학습에서 분류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회귀 모델, 분석 알고리즘을 수행을 하고요. 세 번째는 분석 결과 평가를 하고 모형을 선정하게 됩니다. 분석 결과가 잘 나온 건지, 성능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그 다음에 최종 모형을 선정을 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를 데이터 전처리, 두 번째는 이제 분석을 수행을 하고 세 번째는 성능 평가한 다음에 모형 선정하는 거 이런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답은 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 알고리즘 수행, 분석 결과 평가 및 모형 선정. 그래서 1, 3,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석 모형 설계에 대해서 잠깐 또 짚고 넘어갈게요. 회귀 모형 같은 경우는 이제
리그레션이고 선형회귀가 대표적인 예제죠. 그리고 y-값이 연속형이면 회귀 모델을 쓰고 y-값이 범주형, 뭐 남자, 여자 아니면 뭐 양성, 음성 이런 분류형이면 분류 모델을 써야 되죠. 더 분류는 로지스틱 회귀, 판별 분석, 나이브 베이지 분류 같은 예제들이 있고요. 회귀, 분류 모델 모두 사용 가능한 것은 의사결정 나무, 랜덤 포레스트, KNN, 서포트 벡터 머신, 인공신경망, 앙상블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의 제가 분석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래 데이터가 들어오면 데이터 탐색을 하고 전처리를 거쳐서 전처리가 완료되면 이러한 이제 데이터 프레임 형태 각각의 이제 설명 변수, 독립 변수들이 열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그리고 종속 변수도 이렇게 위치를 한다. 이 순서는 꼭 이럴 필요는 없지만 열에 이제 변수들이 하나씩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y-값이 있으면 우리는 지도학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처리가 완료가 되면 데이터를 분리합니다.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트레인 데이터는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데 쓰는 데이터,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는 학습하는 데 쓰이지는 않지만 나중에 성능을 평가할 때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리고 트레인 데이터를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으로 나누는데 결론적으로 이 중에서 트레인 데이터 이걸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는 트레인된 모델을 평가하는데 중간에 이제 검증용으로 쓰이는 건데 중간에 검증을 해봐서 조금 성능이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좀 특이사항이 있다거나 하면은 학습 데이터들을 변경할 수가 있는 거겠죠. 조금 밑에 튜닝해서 성능을 좀 더 좋게끔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델을 다 학습을 하면 학습된 모델의 마지막에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서 성능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때 나오는 아웃풋은 뭐냐면 예측한 y-값이에요. 예측한 y-값. 근데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y-값이 있잖아요. 그거는 테스트 데이터에 있는 y-값입니다. 테스트 데이터에 y-값이 있는데 그 y-값과 모델의 독립 변수들, y를 제외한 독립 변수들을 넣으면 y-값 예측이 나오죠. 예측된 y-값이 나오는데 성능 평가는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실제 y-값과 예측되는 y-값을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연속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차이에 대해서 비교를 할 거고 그것을 이제 회귀 모델의 뭐 R스퀘어나 MSE, 뭐 MAE 이런 성능 지표들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분류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이진 분류 두 가지인 범주형에 대해서만 다룰 거기 때문에 실제랑 예측이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서 정확도, 민감도, 특이도, F1 스코어 등과 같은 지표들로 나타내게 되죠. 그러면 먼저 데이터 분할, 데이터 분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데이터 분리를 왜 할까요? 하는 이유는 분석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 과적합되지 않도록. 그럼 일반화 성능이랑 과적합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화 성능이라고 하는 건 훈련 모델의 실제 사용 시에 성능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훈련 모델의 실제 사용 시 성능이 좋아야 된다. 과적합 같은 경우는 오버피팅이라고 말을 하고요. 과하게 적합되었다라는 뜻이죠. 뭐 과대적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를 과하게 학습을 해서 평가 데이터나 다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성능이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즉 학습 데이터에서만 성능이 좋고 다른 데이터, 뭐 평가 데이터나 다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성능이 떨어지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화 성능이 떨어진다 혹은 과적합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과소적합도 있는데 과소적합은 학습이 덜 돼서 성능이 안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이제 데이터 분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오리지널 데이터셋이라고 하면 이걸 트레이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나눌 수가 있고 중간에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걸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데 쓰이고요. 뭐 학습 데이터, 훈련 데이터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는 검증용 데이터라고 해서 중간에 이제 검증을 한번 하는 거고, 검증을 했을 때 성능이 좀 떨어지면 모형에 대해서 미세 조정을 하는 그런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스트 데이터는 평가용 데이터라고 해서 우리가 학습에 전혀 사용이 되지 않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능 평가하는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세 개 중에 이제 훈련 데이터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밸리데이션과 테스트 데이터의 비중은 어, 분석을 하시는 분이 조절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트레이닝이랑 테스트 데이터를 8:2 정도로 나눕니다. 그리고 다시 8개, 80%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데이터 분할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데이터 분할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홀드아웃 방법. 단순히 이제 랜덤하게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누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K폴드 교차 검증. 데이터셋을 K폴드로 K개의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그 중에 하나는 테스트 데이터, 나머지는 학습으로 쓰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제로 보면 3개의 폴더로 나눴기 때문에 3폴드 교차 검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리브 피아웃. 전체의 데이터를 n개라고 놓으면 n개 중에 p개는 테스트 데이터로 쓰고 나머지는 학습용으로 쓰는, 이렇게 해서 교차 검증하는 방법이고요. 네 번째는 리브 원아웃. 이제 리브 피아웃에서 여기 p가 1개라고 보시면 돼요. 개수가 되게 많겠죠. n개까지 해서 n개 이렇게 학습된 그런 모델들을 성능 평균을 내서 이제 좋은 모델을 선택을 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부스트랩이 있는데요. 부스트랩은 전체 데이터에서 이제 복원 추출, 랜덤으로 샘플링을 해서, 복원 추출이라고 하면 한번 샘플링한 걸 다시 원데이터에 넣는다는 소리죠. 비복원은 한번 샘플링한 거를 다시 넣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복원 추출입니다. 복원 추출해서 여기서 기억할 거는 문제에 특정 데이터가 학습에 포함될 확률이 약 63.2%, 한 번도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 36.8%입니다. 즉 테스트 데이터로 될 확률이 36.8%다. 이 숫자들이 문제에서 나오니까 이 숫자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모델의 과적합, 과소적합 등을 확인하고 미세 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셋은 어떤 걸까요? 첫 번째, 학습 데이터. 두 번째, 검증용 데이터. 세 번째, 평가 데이터. 어떤 거죠? 네, 답은 검증용 데이터죠. 밸리데이션 데이터. 다시 한번 보면 학습 데이터 같은 경우는 훈련에 사용되는 데이터입니다. 즉 알고리즘이 학습하는 데 쓰이는 데이터고, 3개 중에 보통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평가 데이터는 모델의 학습에는 전혀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혀 사용이 되지 않는다. 단순히 마지막에 성능 평가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입니다. 데이터셋을 랜덤하게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누는 데이터 분할 방법은 뭔가요? 단순하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건 1번 부스트랩, 2번 홀드아웃, 3번 K폴드, 4번 리브 피아웃. 어떤 거죠? 단순하게 두 개로 나누는 건 정답은 홀드아웃인데요.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홀드아웃은 계산량이 적어요. 계산량이 적고 단순합니다. 그죠? 홀드아웃. 단순하게 두 가지로 분할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K폴드는 K개의 집단으로 나눈 다음에 K-1개로 학습하고 1개로 평가한다. 그죠? 여기 보면 3폴드예요. 폴드를 이제 3개의 집단으로 나눈 다음에 그러면 알고리즘이 3번 이제 나올 거예요. 첫 번째 거 가지고 이제 성능 구해 볼 거고, 두 번째 이런 형태의 성능 구해 보고, 세 번째 이런 성능 구해 보면 3개의 성능의 평균이 그 모델의 최종 그 성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리브 피아웃
같은 경우는 전체 n개에서 전체 n개 데이터에서 p개를 선택합니다. 그 p개로 된 거를 평가 테스트 데이터로 쓰고 나머지 n-p개로 학습을 하죠. 여기서 보면 평가 데이터의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요거 n개 중에 p개를 고를 경우의 수죠. ncp 요렇게 해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비용과 시간이 많으면 요렇게 해 봐도 되겠죠. 참고로 리브 원 아웃 같은 경우는 리브 피 아웃에서 p가 1인 경우, 여기서 p가 1인 경우를 특히 리브 원 아웃이라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스트랙 같은 경우는 단순 랜덤 복원 추출을 쓰는 건데, 학습 데이터에 한 번도 포함되지 않을 확률,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에 한 번도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 약 36.8이다. 숫자를 잘 기억하세요. 숫자를. 반대로 학습 데이터에 포함될 확률은 약 63.2%다. 이 숫자를 잘 기억해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포함되지 않을 확률, 즉 36.8%. 이 숫자. 답은 이제 아까 홀드아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요거를 데이터 분할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분석 필기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어떤 경우에 이런 교차 검증이 쓰이는지, 이런 데이터 분할 방법이 쓰이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회귀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요. 아마 그 알고리즘 중에 회귀 모델이 아마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을 겁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은 대부분은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회귀 분석은 우선 지도학습 중에 하나고요. Y, 즉 종속 변수가 연속형 데이터일 때, 뭐 키, 몸무게, 뭐 매출 이런 연속형 데이터일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선형 회귀에 대한 부분만 나오고요. 분류 모델이 이제 Y 값이 범주형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불량품과 아니면 뭐 양품, 뭐 병의 양성과 음성, 아니면 뭐 남성과 여성 이렇게 분류하는 설명 변수, 즉 독립 변수를 가지고 y를 예측할 때 이제 범주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분류 모델이고, 연속형 데이터로 되어 있는 건 회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쭉 이제 전처리하고 데이터 분리하고 모델링하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서 y값 예측을 하고, 이제 성능을 비교할 때는 그 테스트 데이터에 있는 실제값 y랑 그리고 모델에 넣어서 나오는 예측값 y를 비교해서 회귀의 성능을 이런 어떤 뭐 R스퀘어나 MSE나 이런 지표들로 회귀의 성능을 나타내죠. 그리고 회귀 분류 모델 모두 가능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귀 분석입니다.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 x가 종속 변수 y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단순 선형액이라고 해서 독립 변수가 하나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 베타 제로는 이제 상수값이기 때문에 y 절편이 되고요. x 앞에 이제 독립 변수 앞에 있는 거는 회귀 개수가 됩니다. 회귀 개수. 그래서 단순 선형액에서는 회귀 개수가 하나죠. 그죠? 그리고 독립 변수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이상 있는 것들은 이거를 우리가 다중회귀라고 합니다. 다중회귀. 네. 알아두시면 되고요. 특징을 보면 우리가 식을 보고 설명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제 상수는 고정값이니까 x가 이제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 앞에 있는 회귀계수를 곱해주기 때문에 x가 한 단위 올라갈 때 y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죠?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사결정 나무나 랜덤 포레스트나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경우는 이런 수식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블랙박스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를 식으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들. 그래서 인공신경망이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없는데, 회귀식은 그냥 단순히 이제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라고 또 하나 생각을 하면 가장 적은 수 x로 y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무작정 독립 변수를 많이 포함해서 y를 예측하는 거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네. 적절한 우리가 가장 중요한 x들을 넣어서 y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x의 숫자로도 y를 잘 예측할 수 있으면 당연히 가장 적은 수의 x로 y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좋겠죠.
제가 이제 예제를 하나 가지고 와 봤는데요. 독립 변수는 여름 평균 온도고 이제 Y 종속 변수는 에어컨 판매수입니다. 그래서 여름 평균 온도에 따라서 에어컨 판매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예제로 제가 문제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X는 이렇게 4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27, 30, 33, 36, Y는 300, 430, 520, 650. 이거를 그냥 제가 이제 엑셀로 써서 이렇게 타점을 해봤는데 산점도를 그려보면 Y는 에어컨 판매수, X는 여름 평균 온도입니다. 그래서 여름 평균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에어컨 판매수도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4개의 이제 데이터에 대한 걸 여기 이제 타점을 해 놓은 거예요. 그죠? 이런데 이제 회기식을 제가 이제 선을 2개를 그어 놨어요. 하나는 이제 파란색 선으로 된 게 이제 올바른 회기식이라고 하는 거고, 빨간색이 이제 잘못된 회기식으로 그냥 제가 하나를 가지고 온 건데, 2개를 보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걸 왜 빨간색 식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요 이 식 위에 이 선 위에 잘 올려놓지 못한 거죠. 이걸 다시 표현하면 요 회기식이 가지고 있는 거랑 요 타점 간의 거리가 멀어요. 그죠? 이걸 우리가 오차라고 할 수 있겠죠? 회기식에서는 표본에 대한 거기 때문에 잔차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회기식에서 실제 값과의 거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죠. 수식으로 표현하면 판매수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곱하기 온도다. 그래서 Y는 에어컨 판매수, X는 온도 이렇게 될 겁니다. 다시 이제 그 올바른 회기식에 대한 부분을 잘 보면 이렇게 이제 수식을 만들거든요. Y는 실제 값이고요. 이거는 이제 타점된 값들. 그리고 요거 Y hat이라고 하는 거는 예측 값이에요. 즉 회기식으로 예측한 요 수식에 해당하는 요 지점들이죠. 요 지점, 요 지점. 지금 보면 이 y hat에 제곱한 거를 다 더하면 여기서는 이제 4개를 다 더한 거죠. 그것을 최소가 되게 하는 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그 최적의 베타 제로와 베타 1을 구한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최적의 회기식이 될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를 우리가 최소제곱법이라고 불러요. 최소제곱법. 이 제곱한 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그러한 베타 제로, 베타 1을 구하면 우리가 올바른 회기식을 구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y-y 햇의 제곱을 서메이션, 즉 다 더한 거를 우리가 RSS, 이제 밑에 보면은 Residual Sum of Square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걸 Sum of Square Error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RSS와 SSE는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기식에서 나오는 거는 최소 제곱법을 이용해서 최적의 회기식을 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회기 분석에서는 몇 가지 가정이 들어가는데요. 회기 분석에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형성 그리고 잔차에 대한 가정인데 선형성을 먼저 보면 독립 변수 x와 종속 변수 y 간에는 선형성이 존재한다. 선형 관계라는 거예요. 이걸 가정으로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잔차에 대한 가정인데 잔차에 대한 가정을 3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문제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꼭 이해하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는 등분산성이고 하나는 정규성, 하나는 독립성입니다. 등분산성은 이제 x 값에 따라서 잔차를 그려봤을 때 그 잔차들이 고르게 산점도를 그려봤을 때 위아래로 고르게 이렇게 퍼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패턴을 띠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 있고 정규성, 잔차는 정규성을 따라야 되는데요. 정규성 검정을 할 때 우리가 귀무가설이랑 대립가설을 세우고 유의 수준에 따라서 p-value, 유의 확률을 구해서 그 값이 보통 이제 유의 수준을 5%로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량을 가지고 p-value 값을 구해서 p-value가 0.05보다 크면 이제 귀무가설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정규성 검정에서는 p-value가 0.05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귀무가설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대립가설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세워놓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 과목에서 가설 검정에 대해서 좀 다룰 거기 때문에 그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잔차의 세 가지 과정 중에 하나다. 등분산성, 정규성, 독립성. 근데 이제 정규성을 어떻게 보냐? 검정 방법이 이제 QQ 플라, 뭐 샤피로 윌크 검정, 콜모그로프, 스미르노프 검정 등이 있고요. 요거를 줄여서 이제 KS 검정이라고 하고, 특이사항으로는 요 KS 검정은 비모수 방법입니다. 요거는 뒤에서 다룰 수 있으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성, 세 번째는 독립성인데, 더빈 왓슨 검정으로 독립성을 봅니다. 그죠? 독립성은 어떤 이제 X 값이 뭐 증가함에 따라서 잔차의 어떤 패턴을 가지는지, 요건 약간 이제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는데, 어, 데이터가 이제 취합이 됐을 때 시간에 따라서 값에 따라서 잔차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뭔가 패턴이 있다라고 하면 독립성이 위배되는 거겠죠. 네, 그렇고요. 잔차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표본의 실제값, 이제 y라고 표현을 했고, 회귀 분석의 예측값, y hat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었죠. 그 두 개의 차이를 우리가 잔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 선형회귀와 제가 다중 선형회귀를 적어놨는데, 단순 선형회귀는 독립 변수가 한 개인 거예요. 그래서 수식을 쓰면 이렇게 y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라고 쓸 수가 있죠. 되게 단순하죠.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는 거죠. 다중회귀 같은 경우는 독립 변수가 2개 이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2개만 적어놨는데 뭐 3개, 4개, 많게는 뭐 10개, 더 이상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다중회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때 변수를 선택해야 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그랬냐면 최소의 독립 변수를 가지고 최소의 x를 가지고 y를 잘 예측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x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리자, 최대의 성능을 내자,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목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중회귀에서. 이거는 뒤에서 한번 더 다루겠습니다. 네, 회귀 분석에서 이제 가설 검정이 있는데 회귀 모형이랑 회귀 개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보는 게 있습니다. 이제 회귀 모형 같은 경우는 F 검정, 이제 아노바 분석을 진행을 하는 건데 F 검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p-value가 0.05보다 작아야 합니다. 계속 이제 요 부분이 나올 텐데 일단은 지금은 암기를 해 놓으세요. p-value가 0.05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이 채택되는 게 아니고 대립가설을 채택합니다. 대립가설. p-value가 0.05보다 작으면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고 p-value가 0.05보다 크면 귀무가설을 채택을 합니다. 이제 회귀 모형에서 귀무가설이랑 대립가설은 뭐냐면 귀무가설은 회귀계수는 0이다. 그러니까 모든 회귀계수는 0이다 라고 하는 거고, 대립가설은 회귀계수는 0이 아니다. 예를 들면 회귀식, 여기 다중회귀식을 하나 써놨는데 여러 회귀계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회귀계수가 하나라도 0이 아니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회귀식이 그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다 0이면 이게 다 사라지잖아요. 여기가. 그죠? 다 사라지면 회귀식이 구성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회귀계수는 이제 하나라도 0이 아니면 회귀 모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립가설은 회귀계수는 0이 아니다. 즉 p-value 값이 0.0보다 작으면 회귀 모형은 유의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귀계수에 대해서 또 통계적으로 검정할 수가 있는데 회귀계수는 T검정을 씁니다. T검정. 이제 투샘플 T를 쓰는 건데 T검정을 쓰고요. p-value가 0.05보다 작아야 합니다. 0.05보다 작아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귀무가설은 뭐냐면 i번째의 회귀계수는 0이다. 회귀계수가 0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변수, 독립변수가 y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텀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회귀계수가 0이면. 그리고 대립가설 같은 경우는 i번째의 회귀계수가 0이 아니다. 회귀계수가 0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회귀계수가 0이 아니면 이 텀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죠? 회귀계수가 0이 아니라는 거는 이 숫자가 있는 거니까, 요 변수가 y에 영향을 주는구나. 통계적으로 이 변수가 유의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귀계수에 대한 거는 T검정을 쓰고, 마찬가지로 p-value가 0.05보다 작으면 i번째 회귀계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변수가 유의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놓을 거는 회귀 모형, 전체 회귀식에 대한 거는 F검정을 쓰고
회귀계수, 각각의 회귀계수에 대해서는 T검정을 쓴다. 이걸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회귀식의 성능인데요. 회귀식의 성능에서는 이제 결정계수라는 걸로 우리가 회귀식이 잘 이제 핏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정계수를 우리가 설명력 혹은 전체 변동에서 회귀식이 설명 가능한 변동의 비율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 R스퀘어를 SST분의 SSR 혹은 1-SST분의 SSE라고 쓸 수가 있어요. 하나씩 보면은 SSR 같은 경우는 회귀식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한 변동입니다. 그죠? SSE는 회귀식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변동이에요. 이건 아까 제가 다뤘던 것처럼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뺀 거, 아까 이제 Residual Sum of Square라고 해서 요것들, 요 값, RSS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RSS와 SSE가 같은 겁니다. 즉 회귀식이 예측한 예측값과 Y의 실제 값의 차이죠. 차이를 제곱해서 다 더한 거를 우리가 SSE라고 표현을 하고요. SST는 위에서 두 가지 변동을 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총 변동이고요. 다시 수식을 볼게요. 총 변동분의 회귀식에 의해서 설명 가능한 변동, 즉 SSR 이렇게 식을 세우면 그게 R스퀘어 설명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정의를 보면 전체 변동에서 회귀식이 설명 가능한 변동의 비율이다.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부분도 혹시 암기가 가능하시면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SR은 Y의 예측값과 Y의 평균값. Y가 아까 이제 저는 그 앞에 예제에서 Y값이 4개였잖아요. 4개의 평균값, 그 평균값이랑 예측값이랑 빼서 제곱한 거. 이걸 다 더하면 회귀식에서 설명 가능한 변동입니다. 그리고 총변동은 Y의 실제값, 그리고 Y의 평균값, 이 차이를 제곱하고 다 더한 것들. 이걸 총변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결정계수 같은 경우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져요. 퍼센트로 나타낼 수도 있으면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가지고 크면 클수록 성능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저희가 독립변수의 수를 계속해서 증가해서 이거를 Y의, 그러니까 회계식의 설명력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R스퀘어 값이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무작정 X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적은 수의 X로 Y를 잘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효과가 별로 없는 X들을 무작정 많이 넣는다고 이제 Y 값을 예측해버리면 아주 과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델을 잘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독립변수의 수가 많으면 해석이 어렵습니다. 독립변수의 수가 많으면 해석이 어렵다. 이를 보정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R스퀘어 수정값, 이제 수정결정계수라고 하는 걸 쓰거든요. 수정결정계수는 어떤 거냐면 독립변수가 계속 증가했을 때 R스퀘어 값이 계속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좀 보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변수의 수가 증가하면 페널티를 줘요. 페널티를 줘서 R스퀘어 수정값은 내려갑니다. 그래서 독립변수의 수가 무작정 증가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R스퀘어 수정값을 같이 봐줍니다. 모형을 선택할 때 독립변수의 수가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R스퀘어 수정값이 계속 좀 내려가는 경향이 있구나. 그러면은 적절한 독립변수의 수를 우리가 정해야겠죠. 그래서 보정해주는 수정결정계수가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중회귀 분석에서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독립 변수들이 있어요. 나는 Y에 대해서 잘 예측을 하고 싶은데 수많은 X 변수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효과적인 변수를 선택을 할 건데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진 선택법이에요. 전진 선택법은 우리가 포워드 셀렉션이라고 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씩 변수, 그러니까 독립 변수 X를 넣어보는 거예요. X 1번 변수, X 두 번째 변수, 세 번째 변수를 넣어보면서 유의한 변수가 있으면 식에 계속 넣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수식에 이제 변수가 포함이 되면은 다음에 변경이 불가해요. 한번 포함된 변수가 빠지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거랑 비슷하게
백워드 엘리미네이션이라고 해서 후진 제거법이 있어요. 후진 제거법은 뭐냐면 변수들을 일단 다 넣습니다. 뭐 변수가 독립 변수가 10개라고 하면 변수를 다 넣은 다음에 하나씩 빼보는 거예요. 하나씩 빼보면서 통계 이제 회기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그러면은 변수를 남기는 거죠. 그리고 한번 빠진 거는 더 이상 다시 넣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수가 선택이 되면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제 세 번째가 그걸 약간 보완한 거예요. 단계적 방법이라고 해서 스텝와이즈라고 하고요. 이거는 모든 조합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들을 회기식에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적절한 회기식을 찾는 건데 당연히 전진선택법과 후진제거법보다는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이제 이 모든 조합을 고려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만 뭐 충분하다고 하면 스텝와이즈 방법을 써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정규화 회기라는 게 있어요. 정규화 회기. 뭐 규제화 회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과적합을 피하고 이제 일반화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요 정규화 회기를 씁니다. 이제 첫 번째는 리지 회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파벳도 요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리지 회기는 특징이 회기 계수를 0에 가깝게 하고요. 변수를 그대로 살려둡니다. 그래서 변수가 10개라고 하면 10개가 일단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변수를 선택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유의하지 않은 그러니까 효과가 별로 없는 것들은 회기 계수를 0으로 빠르게 보내요. 그래서 그런 회기식을 우리가 리지 회기라고 하고요. 이제 L2 규제라는 걸 씁니다. 요거는 조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빅분기 좀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 L2 규제에 대해서는 뒤에 그 로스 펑션에 어떤 페널티 항을 추가하거든요. 페널티 항을 추가하는데 그게 제곱 형태로 되어 있으면 L2 규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라쏘 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스펠링도 이제 알아두시고요. 라쏘 획의 특징은 뭐냐면은 변수를 선택하는 효과가 있어요. 회기 계수를 0으로 만들어 버려요. 회기 계수가 아까 이제 가설 검정에서도 봤지만 회기 계수가 0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죠? 변수가 있는 그 텀이 사라진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회계 개수를 0으로 만드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라쏘 회기는 변수의 수가 줄어요. 그래서 변수를 선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에서 이제 세 가지 방법도 변수를 선택하는 효과가 있고 밑에서 라쏘 회기나 일라스틱 넷 같은 경우는 변수를 선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L1 규제를 씁니다. L1 규제. 뒤에 이제 로스 펑션의 페널티 항이 절대값 형태로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걸 우리가 라쏘 획이라고 하고 리찌랑 라쏘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리찌 획이는 L2 규제 그리고 변수를 제거해 주지는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라쏘 획이는 L1 규제인데 회기 개수를 0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일부 회기 개수를 0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변수를 선택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일라스틱 넷 같은 경우는 리찌랑 라쏘를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페널티 항을 보면은 L1 규제와 L2 규제가 같이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일라스틱 넷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회기식을 분석하고 나면 영향점 진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영향점 진단. 영향점은 보통은 이제 이상치라고 해서 회기식을 그렸잖아요. 그 직선에 크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치 하나가 있으면 회기식이 휙휙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나중에 진단을 합니다. 회기식을 다 만든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실무자가 회기식을 만들었는데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이상치를 제거하거나 이상치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진단 방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뭐 레버리지 H, 쿡스 디스턴스, 뭐 DFBETS 이거 약자인데 이런 것들이 있다. 진단 방법에 네 가지가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중공선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중공선성이 뭐냐면 다중회기 여기 이제 다중회기식이 나와 있는데 독립 변수들끼리 뭐 예를 들면 x1과 x2의 변수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선형관계가 있으면은 이게 회기식이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게 독립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x 나머지가 다 고정된 상태에서 x1이 한 단계 증가하면 y가 얼마나 바뀌는지를 회기식으로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x가 증가할 때도 이제 x1이 증가할 때 x2가 증가해 버리면 이게 회기식이 올바른 회기식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제 독립변수 간의 선형관계, 그러니까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다중공선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분산 팽창지수 VIF 값이 있는데 이걸로 다중공선성을 진단을 해요. 그래서 보통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있는 변수를 제거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중공선성의 그래서 정의를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 그래서 회계식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다중공선성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회기 모형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회기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볼게요. 회기 모형의 귀무가설은 회기계수가 0이다, 이다. 2번, 유의수준 5% 하에서 회기 모형의 p-value 값이 0.05보다 커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3번, 회기 모형에 대해서는 F검정을 쓴다. 가설검정에 대한 얘기죠. 회기계수에 대해서는 T검정을 쓴다. 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회기 모형에서 이제 가설 검정이라고 하면은 회기 모형, 전체 모형에 대한 부분, 그리고 회기 개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회기 모형에 대한 이제 가설을 보면 회기 모형은 F 검정을 쓰고요.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하는 거는 유의 수준을 보통 5%로 잡기 때문에 p-value가 0.05보다 작아야 합니다. 0.05보다 작아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0.05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채택을 하나요? 대립가설을 채택하나요? 네, 대립가설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회기 모형에 대한 원래 귀무가설은 회기계수는 0이다. 대립가설은 회기계수는 0이 아니다. 인데 p-value가 0.05보다 작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회기계수가 0이 아니다 라는 의미는 회기계수가 존재를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회기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기계수인데 회기계수는 T검정을 쓰거든요. T검정을 쓰고 마찬가지로 p-value가 0.05보다 작아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귀무가설을 보면 i번째 회기계수는 0이다. 대립가설은 i번째 회기계수는 0이 아니다. 즉 회기계수가 0이 아니다라는 소리는 그 변수가 유의하다. 즉 회기계수가 존재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p-value가 0.05보다 작아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회기 모형은 F검정을 쓰고 회기 개수는 T검정을 씁니다. 여기까지는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데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p-value는 이제 우리가 유의 확률이라고 하고요. 알파는 유의 수준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5%로 많이 쓰는데 5%가 이제 0.05니까요. 그래서 p-value 값이 일단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p-value가 0.05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을 한다. 즉 회기계수가 0이 아니다 라는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회기계수 0이다 맞는 말이었고요. 귀무가설. 2번은 p-value 값이 0.05보다 작아야죠. 그죠? 작아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회기 모형에 대해서는 F검정 쓴다. 맞는 말이고 회기 개수에 대해서는 T검정을 쓴다. 네, 맞는 말이죠.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번은 회기 모형에서 결정계수, R스퀘어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나하나 볼게요. 결정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좋으나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건 아니다. 네,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생각을 해보세요. 2번은 결정계수는 전체 변동 중에 회기식이 설명 불가능한 변동의 비율이다. 네, 세 번째는 결정계수는 SST분의 SSR로 구할 수 있다. 네 번째, 다중회기 분석에서 모델 선택 시에 수정 결정계수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네, 답은 몇 번인가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결정계수는 전체 변동 중에 회기식이 설명 가능한
변동의 비율이죠. 불가능이 아니고 가능한 변동의 비율입니다. 결정계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요. 결정계수 R스퀘어는 이제 설명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체 변동 중에 회귀식이 설명 가능한 변동의 비율이다. 그래서 SST분의 SSR로 쓰죠. SST는 전체 변동이고 SSR은 회귀식이 설명 가능한 변동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SSR이랑 SSE 잔차에 대한 그 합을 더하면 전체 변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SSR 더하기 SSE가 SST이기 때문에 식을 다시 쓰면 1-SST분의 SSE라고 쓸 수도 있어요. 네, 요거 기억해 두시고 SSR은 회귀식에 의해 설명되는 변동. 그래서 예측값 마이너스 평균값 요 안에는 이고 요걸 제곱한 걸 서메이션 하면 이렇게 SSR을 구할 수가 있고 SSE는 회귀식으로 설명 불가능한 변동. 이거는 이제 실제 값과 회귀식이 나타내는 예측 값의 차이를 제곱해서 다 더하면 그게 이제 SSE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총 변동은 SSR과 SSE를 더한 거다. 요거는 y의 실제값 그리고 y의 평균값을 차이를 제곱한 거를 썸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였고요. 범위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죠. 크면 클수록 좋아요. 네, 크면 클수록 좋은데 우리가 회귀식에서 주의해야 할 건 뭐다? 독립변수의 수가 최소이면서 성능, R스퀘어 결정계수 값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변수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R스퀘어는 일반적으로 증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해석도 어려울 뿐더러 많은 수의 독립변수를 가지고 R스퀘어 증가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비효율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를 보정해 주기 위한 R스퀘어 어드저스트, 수정 결정계수라고 하죠. 값이 있고요. R스퀘어 어드저스트, R스퀘어 수정 결정계수는 독립변수의 수가 증가하면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회귀 분석에서 다중회귀 분석이 뭐죠? 변수가 2개,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인 거일 때를 다중회귀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게 독립변수의 수가 무작정 증가하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R스퀘어 수정값, 수정 결정계수도 같이 봐서 모델을 선택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회귀 분석에서 잔차에 대한 3가지 가정으로 틀린 것은 요건 꼭 암기를 해두셔야 되는데 어떤 거죠?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정규성, 2번 등분산성, 3번 독립성, 4번 다중공산성. 네, 답은 4번이죠. 다중공산성. 잔차의 3가지 가정은 등분산성, 정규성, 독립성이어야 된다. 등분산성은 이제 산점도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0을 이제 기준으로 위아래로 고르게 퍼져 있는 그림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뭐 패턴을 가지거나 뭐 독립 변수에 따라서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은 잔차의 가정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정규성, 잔차는 정규성을 가져야 되죠. 이제 정규성을 이제 통계적 가설 검정을 할 때 귀무 가설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예요. 따른다. 대립 가설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거든요. 우리가 귀무 가설을 채택을 하려면 p 값이 0.05보다 어때야 되죠? 커야 돼요. 요런 게 비슷한 게 이제 등분산성도 있는데 등분산성 가설 검정할 때도 요 정규성이랑 똑같게 귀무 가설이 등분산성을 따른다 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연구다 가설이라고 하는 대립 가설 쪽으로 가려면 0.05보다 작아야 되는데 정규성 검정이랑 등분산성은 0.05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야 정규 분포를 따른다, 등분산성을 따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규성은 귀무 가설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검정 방법은 이제 QQ 플랫, 뭐 샤피로 윌크 검정, 콜모고로프, 스미르노프, KS 검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비모수 검정이고요.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정규성 검정하는 데는 뭐 QQ 플랫, 샤피로 윌크 검정, KS 검정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하나 덧붙이면 히스토그램 가지고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이제 그래프를 보고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독립성은 어떤 그 그래프를 보고는 몰라요. 그래프를 잔차의 어떤 그래프나 이런 거는 그걸 봐서 독립성을 따른다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더빈 왓슨 검정을 쓴다. 요거는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잔차의 3가지 가정.
등분산성, 정규성, 독립성 요건 꼭 암기를 해두시고 각각 어떻게 하는지 이 정도까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었죠. 다중공선성이 뭐죠? 다중공선성. 요거 뒤에 문제가 나올 텐데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다중회귀에서 독립변수들 간의 선형관계가 있으면 이제 다중공선성이 있고, 그러면 회귀계수, 즉 회귀식이 올바르게 잘 이렇게 수립될 수가 없는 거죠. 네, 뒤에서 한번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문제 4번인데요. 정규화 회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규화 회귀. 네. 1번 라쏘 회귀는 L1 규제를 사용한다. 리치 회귀는 L2 규제를 사용한다. 라쏘 회귀는 중요하지 않은 변수의 회귀 개수를 0으로 만든다. 리치 회귀는 변수를 선택할 수 있는 회귀 분석의 한 방법이다.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리치 회귀 같은 경우는 변수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회귀 개수를 0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지 0으로 만들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라쏘 회귀가 변수를 선택할 수 있는 회귀 분석의 한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규화 회귀를 문제의 지문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정규화 회귀, 뭐 벌점화 회귀, 규제화 이렇게 규제화한다 뭐 이런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첫 번째 라쏘 회귀는 L1 규제를 쓰죠. L1 규제는 이제 회귀 개수를 0으로 갈 수 있게 하는 회귀 분석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목적 함수라고 해서 원래는 우리가 MSE를 최소로 하는 회귀식을 구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텀이 하나 더 붙어요. 이런 식으로. 기억해 두실 건 뭐냐면은 이쪽에 리치 회귀랑 다르게 이쪽이 L1 규제는 절대값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쪽 텀이. 그리고 밑에 리치 회귀를 보면 여기가 제곱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페널티 항을 주는 거예요. 변수가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정규화 회귀는 어떻게 보면 과적합 되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라쏘 회귀는 그래서 L1 규제, 리치 회귀는 L2 규제, 그리고 요 목적 함수에 대해서 여기는 절대값, L1은 절대값이 들어가고 L2는 제곱의 형태가 들어간다. 요게 이제 문제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엘라스틱 넷 같은 경우는 리치와 라쏘 회귀를 결합한 모델이다. 그래서 텀을 보면 MSE에다가 요 텀이 두 개가 여기 더해진 거, 이렇게 더해진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었죠. 변수를 선택할 수 있는 건 라쏘 회귀입니다. 회귀 개수를 0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되셨죠? 네, 다음은 5번입니다. 다중회귀 분석에서 독립변수 간 선형관계가 존재해서 회귀식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 전에 했었죠? 뭐죠? 일단 보기를 볼게요. 1번 이상치, 2번 등분산성, 3번 다중공산성, 4번 독립성. 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중공산성은 독립변수 x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해서 회귀식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다중회귀에서 보면 나머지 변수들이 다 그냥 고정되어 있다고 하고, 어떤 하나의 변수가 뭐 1단위만큼 올라갈 때 y 값이 얼마만큼 올라가는지를 나타내 주는 게 이제 회귀 계수잖아요. 근데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선형관계가 있으면은 x1이 증가했을 때, 예를 들면 x1이 증가했을 때 x2도 같이 증가한다는 말이에요. 회귀식이 이제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냐 보면 VIF라는 분산 팽창지수라는 걸 보는데, 이제 기준이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있는 변수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뭐 샘플을 더 많이 뽑던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중공선성 꼭 알아두세요. 네, 다음은 분류 모델. 지도학습 중에 분류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류 모델은 일단 Y가 범주형이죠. 회귀랑 다른 거는 회귀는 Y가 연속형이지만 분류는 Y가 범주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모델이 뭐 로지스틱 회귀, 판별 분석,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피케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귀, 분류 모두 가능한 모델들이 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여기 보면은 y가 종속 변수가 범주형이기 때문에 어떤 뭐 보통 우리가 이진 분류를 많이 하죠. 뭐 0 아니면 1로 분류한다든지, 뭐 아니면 합격, 불합격 뭐 이런 걸로 양성, 음성 이런 걸 분류를 하는데,
쭉 이제 모델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고 그 y 값 예측을 하면 y 값이 이제 클래스 어떤 범주로 예측이 된단 말이죠. 성능 평가를 할 때 이제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이제 경우의 수가 이진 분류 같은 경우에는 4가지가 나와요. 그 4가지를 가지고 뭐 정확도, 민감도, 특이도, F1 스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가 0 아니면 1일 때, 예측이 0 아니면 1일 때 해서 2 곱하기 2니까 경우의 수 4가지로 이제 분류표를 만들어서 이제 혼동행렬이라고 하는데 그 테이블을 만들어서 요런 지표들을 구합니다. 요거는 이제 4과목의 모델 평가하는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다루시면 될 거고요. 일단은 지금은 분류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인데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지도학습 중에 하나고 분류, only 분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보면 종속 변수 y가 범주형인 경우인데 2가지로만 분류하는 거예요. 이진 분류. 그래서 0 아니면 1로 분류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제 보통 문제 나올 때 이게 지도학습인지 비지도학습인지 문제도 되지만 지도학습 중에서도 분류하는 모델인지 아니면 회귀분석,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인지도 분류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내기가 좋은 게 뭐냐면 지도학습 중에서도 회귀, 분류 둘 다 되는 게 아니라 분류만 되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분류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함수를 보면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거든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S자 곡선의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Y축을 보면 X는 이제 쭉 되어 있지만 Y축을 보면 0 아니면 1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X가 2일 때 Y 값이 여기 오는 이렇게 되면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Y축이 확률값이거든요. 확률값. 그래서 0에서부터 1까지의 확률값이에요. 그래서 보면 y가 1일 확률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0에서 1. 그러면 임계값이 보통 p값, 이제 확률값이 0.5인데 0.5보다 값이 크면 그건 1로 분류하고 확률값이 이제 0.5보다 밑에 오면 여기겠죠? 여기에 오면 이렇게 오면은 0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를 2가지로 분류하는 거예요. 벡터주는 사실 아웃풋은 확률값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1까지의 확률값을 뱉어주거든요. y가 1일 확률값을 나오는데 확률값이 보통 0.5보다 크면 그건 1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분류를 합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속 변수가 범주형인 경우에 사용하고 이진 분류 2가지로 분류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한다. y가 1일 확률값을 구해주고 보통은 임계값이 0.5라서 0.5보다 크면 1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분류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포트 벡터 머신이고요. 지도학습 중에 회귀와 분류가 모두 가능합니다. 이제 영문으로 쓰면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줄여서 SVM이라고 많이 씁니다. 설명을 보면 데이터 세트를 분할하기 위한 최상의 초평면을 구한다. 밑에 그림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요. 비선형 데이터 분류 시 커널 함수라는 걸 이용을 해서 다른 차원, 즉 차원을 증가해서 매핑을 한 다음에 거기를 나눠주는 초평면을 구해서 분류를 한다. 회귀 분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능이 좋지만 뭐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일 수 있는데 하이퍼 파라미터, 이걸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초매개 변수라고 하기도 하고 분석가가 조절해주는 파라미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모델이 스스로 데이터를 보고 학습을 해서 이제 변수를 구하는 건 이제 보통 매개 변수라고 하고 분석가가 분석을 할 때 어떤 모델의 특정 파라미터를 조절해 줄 수가 있거든요. 임의로. 그거를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계산량이 많아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된다. 이게 아마 딥러닝이 나오기 전에 가장 좋은 모델로 각광을 받았던 모델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분석가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파라미터 중에 C값이 있어요. C값. C값이 요걸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C값이 증가하면 하드마진, 타이트하게 본다는 거고 성능을 올릴 수는 있지만 과적합의 위험이 있습니다. 요거는 밑에 그림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2차원에서 나타낸 건데
볼게요.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일단 크게 이제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하는 이 초평면을 보면은 이게 일단 지금 파란 선 요게 평면인데 지금 약간 2차원의 그리다 보니까 선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 동그라미와 네모를 잘 분류하는 선을 그어 보면 분류 모델에서 여기를 그을 수가 있죠. 이렇게 초평면을 그을 수가 있죠. 빨간색은 그냥 제가 예시로 그려 놓은 건데 빨간색과 파란색을 봤을 때 파란색이 조금 더 요 사이를 잘 구분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마진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키워드를 보면은 초평면, 하이퍼플레인, 마진, 그리고 서포트 벡터라고 나오는데 서포트 벡터는 하이퍼플레인을 결정해 주는 어떤 어떤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서포트 벡터는 요 두 가지를 서포트 벡터라고 한다. 그죠? 초평면을 요렇게 그어줄 수 있는 기준점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진은 뭐냐면은 이 초평면으로부터 서포트 벡터까지의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요걸 마진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일반 옵션으로 둔다고 하면은 마진을 최대로 하는 초평면을 구하는 거예요. 위에 빨간색 이제 초평면을 보면 마진이 최대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한 개는 넘어가 있죠, 이쪽으로. 그죠? 분류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진을 최대로 하는 초평면을 구하면 요 비슷하게 뭐 여기 근처에 이렇게 초평면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이 초평면이 마진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초평면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C값이 있는데 이 C값을 증가하면 하드 마진, 즉 타이트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하드 마진이 어떤 마진이 하드 마진일까요? 더 타이트하게 보는 거예요. 루즈하게 보는 게 아니라. 왼쪽이 더 하드 마진이에요. 상대적으로 보면. 그죠? 오른쪽은 왼쪽 대비 소프트 마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진이 더 크죠? 그죠? 음. 하드 마진, C값을 증가하면 여기 마진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좀 더 타이트하게 보겠다. 그죠? 성능을 올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잘 분류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해당 데이터에 과적합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C값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C값을 증가하면 하드 마진이 되고 타이트하게 보는 거다. 그럼 성능이 올라가겠죠. 성능이 올라가지만 단점은 뭐냐면 과적합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 개념으로 보면 C값이 감소하면 소프트 마진이고 이게 못합니다. 소프트 마진이고 성능이 내려가고 과소적합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위에 거 하나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C값이 증가하면 하드 마진, 성능이 좋아진다, 과적합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서포트 벡터 머신은 마진을 최대로 하는 초평면을 구하는 거고 이게 지금은 이제 선형으로 구할 수가 있지만 이게 만약에 곡선 형태로 비선형의 데이터 분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2차원을 3차원으로 매핑을 한 다음에 그 사이를 분류할 수 있는 어떤 초평면을 구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비선형 데이터를 분류할 때도 커널 함수라는 걸 이용을 해서 커널 함수는 다른 차원으로 매핑을 해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걸 이용을 해서 잘 분류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형, 비선형 데이터도 모두 다 잘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의사결정 나무는 지도학습 중에 하나고 회귀, 분류 모두 다 가능합니다. 이제 영문으로 쓰면 디시전 트리라고 하고 줄여서 DT라고 씁니다. 설명 볼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면은 회귀 분석일 때랑 분류 분석일 때 이 가지를 분류하는 기준이 좀 다르거든요. 일단 예시를 하나 볼게요. 이게 이제 알로 데이터 시각화를 제가 직접 한 건데 아이리스라고 하는 이제 붓꽃 데이터를 분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페탈랭스라고 하는 거는 X 변수예요. X 변수, 종속 변수.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페탈랭스라고 하는 값이 2.45보다 작으면 왼쪽으로 분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토사라는 Y값, 종이 결정이 돼요. 즉 세토사라는 종으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페탈랭스가 2.45보다 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 다음에 또 조건이 하나 나오죠.
페탈 위드라는 그 X 조건에서 1.65보다 작으면 독립 변수가 1.6 페탈 위드라는 독립 변수가 1.65보다 작으면 버지칼라라고 하는 종으로 분류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버지니카라는 종으로 분류가 되죠. 이렇게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런 조건을 보고 이렇게 분기를 합니다, 가지들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y 값을 결정하는, 쉽게 보면 이런 모델을 의사결정 나무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게 회귀 분석일 때랑 분류 분석일 때 분리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회귀 분석일 때는 분산 분석이라는 걸 이용하는데 F 통계량의 P값을 써요. P값. F 통계량의 P값. 그리고 분산의 감소량을 씁니다. 이 분기하는 기준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요 그룹 간에는 비슷한 거예요. 그죠? 요렇게 분기했을 때 요 그룹 간에는 비슷하고, 요 그룹이랑은 서로 다른 거죠. 이질적이죠. 그죠? 같은 그룹 내에 있는 거는 비슷하게 요 동질성을 좀 가지게, 다른 그룹 간에 서로 분기했을 때는 서로 이질적인 걸로 분리를 합니다. 그 분리 기준이 회귀 분석에서는 분산 분석의 F통계량 P값, 분산의 감소량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분류 모델에서 y가 범주형일 때는 카이 제곱 통계량의 P값, 진위 지수, 엔트로피 지수를 봅니다. 그럼 문제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회귀 분석일 때, 아니 분류 분석일 때 의사결정 나무의 분리 기준이 아닌 것은, 그럼 카이 제곱 통계량 P값, 진위 지수, 엔트로피 지수를 알고 있다면 이거 외에 다른 거를 고르면 되는 거죠.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답이겠죠. 그죠? 대표적인 여기 이제 DT 알고리즘 요거 하나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그 의사결정 나무 알고리즘 중에 카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카트의 특징을 보면 요걸 외워두셔야 돼요. y가 범주형일 때 이 카트 모형에서는 진위 지수를 씁니다. 여기 보면은 분류 모델일 때 이런 값들을 쓰는데, 카트 모형에서는 y가 범주형일 때, 분류 모델일 때 진위 지수, 회귀 모델일 때 분산의 감소량을 사용한다. 이거 하나는 기억을 해두세요.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의사결정 나무의 장점은 뭐냐면, 요 시각화를 했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 시각화를 하면 누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페탈 랭스라는 값이 2.45보다 좀 작으면 세토사로 분류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요 밑으로 가는구나, 이걸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선형, 비선형 분석이 모두 다 가능해요. 그리고 비모수적이다. 즉 이 데이터가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모수적 방법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상치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그래서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이상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성능이 그리 좋지 않다. 근데 다만 시각적으로 이렇게 시각화를 하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다. 그죠? 요거는 이제 요 모형을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한 거고요. 이렇게 처음에 어떤 분리 기준이 있어서 왼쪽, 오른쪽 가지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 모형이 이상치의 영향을 받고 성능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앙상블 모형이 나오는데, 그때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에서 외워둘 거는 회귀 분석일 때, 분류 분석일 때 어떤 분리 기준으로 이 가지를 나누는지, 그거 하나랑 대표적인 DT 알고리즘의 카트 특징, 분류 모델일 때는 진위 지수를 쓰고 회귀 분석일 때는 분산의 감소량을 쓴다. 그리고 의사결정 나무의 장단점들, 요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앙상블 모형입니다. 앙상블 모형은 뭐냐면 여러 가지 모형들을 만든 후에 하나의 최종 결론을 내는 방법이에요. 장점이 뭐냐면 성능이 좋아요. 성능이 좋다는 거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도 일반화 성능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의사결정 나무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의사결정 나무를 만든 다음에 투표를 시키는 거예요. 투표를 시켜서 이제 다수결의 원칙처럼 투표를 시키거나, 아니면 확률적으로 이제 그 특정 분류 모델일 때 특정 클래스로 분류될 확률을 다 더한 다음에 모델의 수로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을 가지고 이제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는 거를 이제 하드보팅 한다고 하고, 확률값들을 다 구한 다음에 그 클래스로 될 확률값들을 구하고
모델의 수로 나눠서 구하는 걸 이제 소프트 voting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뒤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예제가 뭐냐면은 배깅, 부스팅, 랜덤 포레스트가 있는데, 요것들은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요 세 개는 나옵니다. 네, 이렇게 세 개 양상불 모형에서 항상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모두 지도학습이고 회귀와 분류가 모두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배깅부터 볼게요. 배깅은 어떤 거냐면 부스트랩으로 이제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원래 원 데이터가 있어요. 원래 데이터가 있는데 부스트랩이 뭐죠? 부스트랩? 우리가 이제 데이터 스플릿, 데이터 분리할 때도 했던 건데 단순 랜덤 복원 추출을 합니다.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샘플링을 해서 원 데이터에서 샘플링을 여러 번 합니다. 부스트랩을 여러 번 해서 그럼 데이터 세트가 여러 개가 나올 거잖아요. 그 데이터 여러 개 세트에 대해서 각각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부스트랩을 내가 10번을 했다. 그럼 데이터셋이 10개가 나오고 10개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면 모델이 10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의사결정나무 그거를 이제 데이터세트마다 의사결정나무를 만든다고 해보면 10개의 의사결정나무를 만들어서 어떤 데이터가 각각의 모델에 들어갔을 때 이제 분류 모델을 기준으로 하면 어떤 클래스로 나눠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0 아니면 1로 분류한다라고 했을 때 10개 모델을 쭉 이제 넣어봤는데 7개 모델에서 0으로 분류하고 3개 모델에서 1로 분류한다 라고 하면 투표를 했을 때 그거는 0으로 분류를 할 거예요. 그죠? 맞죠? 그렇게 투표를 통해서 최종 결과값을 0으로 내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앙상블 모형에서 배깅이라고 해요. 배깅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키워드는 부스트랩이에요. 부스트랩으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각 데이터마다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링을 한 다음에 각각의 결과값들을 투표해서 최종 y값을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걸 배깅이라고 해요. 부스트랩에서 기억해둘 거는 단순 랜덤 복원 추출. 복원 추출이 뭐죠? 한번 뽑은 거를 다시 넣지 않고 다시 넣는 거죠. 다시 넣어서 다시 추출하는. 그죠? 비복원 추출은 한번 뽑았을 때 다시 넣지 않는 거를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는데 단순 랜덤 복원 추출은 한번 뽑았던 걸 다시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뽑으면 이제 샘플링을 하면 새로운 데이터 세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부스트랩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샘플에 한 번도 선택되지 않는 원 데이터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발생할 수 있는 게 36.8%다. 이 숫자는 기억을 해주세요. 한 번도 선택되지 않을 확률이 36.8%다. 여기 점입니다. 점 36.8% 숫자를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부스팅입니다. 부스팅은 예측력이 약한 모델에서 오류에 가중치를 줘서 더 좋은 모델로 발전시켜 나간다.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요 약한이에요. 약한. 위크러너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위크러너에서 가중치를 줘서 더 좋은 모델로 발전시켜 나간다. 이 부스팅이에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여기 보면은 모델링을 처음 한 다음에 모델링을 했을 때 분류 모델 기준으로 하면 잘못 분류한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나중에 더 잘 좋은 모델로 할 수 있도록 모델링을 하고 오분류가 나지 않게끔 계속 이제 가중치를 줘서 더 좋은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부스팅에서 키워드는 뭐냐면 위크러너, 약한 모델을 강한 모델로 만들어준다. 가중치를 줘서 더 좋은 모델로 발전시켜 나간다. 요 기억을 해두시고 종류로 보면은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 줄여서 지금 GBM이라고 하는데 부스트가 들어간 거는 다 부스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BM, 뒤에 GBM이 들어가거나 부스트, 뭐 에이다 부스트, 여기 에이다 부스트가 빠졌는데 XG 부스트 이런 부스팅이 들어가면 다 부스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한 모델을 점점 가중치를 줘서 강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들을 최종적으로 결과값을 내는 그걸 부스팅이라고 합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뭐냐면은 다수의 의사결정 나무를 랜덤으로 만든 다음에 그 결과값을 투표해서 최종 결과값을 내는 거예요. 랜덤 포레스트 이제 회귀랑 분류 모두 가능하고 회귀에서는 평균값을 내고 분류에서는 투표를 합니다. 노이즈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배깅보다 더 많은 무작위성. 이제 문제를 푸시다가 배깅이랑 랜덤 포레스트랑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거든요. 여기 근데 이제 키워드는 뭐냐면
배깅에는 부스트랩만 있어요. 부스트랩만 있는데 랜덤 포레스트에는 사실은 부스트랩에다가 거기에 더하기 변수, 우리가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 때 변수를 무작위로 선정하거든요. 변수를 이미 선정해서 트리를 생성한다는 게 다른 점이에요. 배깅이랑.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는 부스트랩 플러스 변수를 임의로 선정을 해서 트리를 만든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마찬가지거든요. 다수의 의사결정 나무. 예를 들어서 아까 위에서 제가 배깅에서 10개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랜덤 포레스트도 예를 들면 의사결정 나무를 10개를 만든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10개 모델에 넣어봐요. 근데 10개의 의사결정 나무는 같은 게 아닙니다. 다 달라요. 다 다른 10개의 모델을 넣어봐서 0 아니면 1로 분류한다고 했을 때 0을 만약에 10개 중에 7개가 0이라고 하고 3개 모델이 1로 한다. 그러면 0으로 더 많이 분류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70%가 0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를 0으로 뱉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이런 모형이 있다. 되셨죠?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뒤에 KNN까지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KNN은 이제 지도학습 중에 하나고요. 이제 회기랑 분류 모두 가능합니다. 근데 책에 보면 이제 K nearest neighbor classification이라고 만약에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건 분류 모델이에요. 분류 모델.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실제로 그 코딩을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코드에 보면 리그레션 아니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뭐 리그레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리그레서는 이제 회귀 분석을 하는 모델이고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만약에 지문에 있으면은 그건 분류 모델로 보셔야 됩니다. KNN이 회귀랑 분류가 되어 있긴 한데 뒤에 만약에 클래시피케이션, 뭐 리그레션 이런 게 있으면 딱 집어서 회귀 아니면 분류 모델이라고 명칭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되셨고요. 장단점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KNN의 원리를 요 밑에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분류하는 요 데이터셋이 이제 이진 분류 데이터셋이라고 볼게요. 동그라미 아니면 네모로 분류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별표라고 하는 새로운 뉴 샘플이 들어왔어요. 근데 K가 1이면은 K가 1인 바운더리에서 보세요. 별을 무엇으로 분류를 할까요? K가 1일 때. 데이터가 하나 있을 때 주변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죠? 요거를 네모로 분류합니다. 네모로. 근데 K를 3으로 분류하면 요 데이터가 3개 있거든요. 3개? 네모 하나, 동그라미 2개. 라고 하는 요 K 이 안에는 동그라미가 맞나요? 네모가 맞나요? 동그라미가 많죠. 그래서 별표를 동그라미로 분류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음. 근데 이게 뭐 어찌 보면은 지금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K 값에 되게 민감합니다. K 값에 따라서 성능이 좌지우지돼요. K를 1로 정했으면 이게 별표가 네모가 됐을 텐데 3으로 정하면 동그라미로 분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3개 내에 동그라미가 더 많기 때문이죠. 장단점을 한번 볼게요. 원리는 간단해요. 원리는 간단한데 K값 그리고 이상치에 따라서 성능이 좀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KNN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문제에 나온다고 하면 키워드가 사례 기반 학습이다. 그냥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분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델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요 K 값을 가지고 주변을 확인한 다음에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어떤 값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사례 기반 학습이다 혹은 게으름 모델이다 라고 표현도 해요. 네, 여기까지 되었을 것 같고요.